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동물의 왕, 사자와 호랑이. 강력한 힘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사냥 성공률은 매우 낮습니다.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사자가 사냥에 성공할 확률은 약 20-30%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도 반다브가르 국립공원에 사는 호랑이의 사냥 성공률도 5에서 10%밖에 안 된다고 하죠. 캐나다 북극 지역에 사는 북극곰의 경우에도 10에서 15%. 즉 강력한 맹수조차 사냥에 나서서 10번 중에 8, 9번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한 번의 식사를 위해서 10번은 도전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반대로 이들의 먹잇감이 되는 초식동물의 경우 자신이 타깃이 되더라도 살아남을 확률이 낮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자와 호랑이에게도 쉬운 사냥은 없고 연약한 초식동물에게도 벗어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2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12월도 절반이 지나갔네요. 올 한 해도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께 또 선물도 열심히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아마 만족하시지는 못하겠죠. 더 많이 보내드려야 되는데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약간 좀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금융생활이기도 한데 최근의 경제 상황 부분에서 좀 아픈 이야기가 있죠. 비상기업 선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정치적 도박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 결국 5,100만 국민들이 그 대가를 이것으로 지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요. 두 글자입니다. 돈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내는 걸 이렇게 우리는 부르죠. 보통 신용카드 쓸 때 몇 개월 이것으로 할지 점원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강력한 힌트를 드리자면 일시불의 반대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저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이 10만 4천 달러 넘어섰다는 이 얘기도 들어와 있네요.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개당 1억 4,900만 원. 예. 아유, 이런 소식은 전달해 드리면서도 어질어질합니다. 자, 두 분은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예진 소장은요? 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후 주말 사이에 있었던 변화들을 정리했고요. 경제부처와 국회 곳곳에서 취소했던 송년회를 다시 재개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서민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네, 탄핵안 가결에 따라서 추가 경정 예산을 둘러싼 한국은행, 정치권의 각각 다른 반응 살펴보고요. 이어서 내년에 바뀌는 현금 영수증 정책과 소득공제 혜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자 이제 대통령 권한이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 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권한 네. 대행으로. 안보와 외교부터 챙기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크게 세 가지를 강조를 했는데요. 하나는 우방과의 신뢰 유지 등 대외 신뢰와 굳건한 안보 태세, 그리고 금융외환 시장의 원활한 작동 등 비상경제 대응 체계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 대비 등 치안 질서 확립입니다. 이 가운데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안보와 외교였습니다. 토요일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도발도 계획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안보 공백을 주문했고요. 어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외교 안보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과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 발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란 점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제팀도 계속해서 긴급 회의 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최상목 부총리가 긴급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경제 안정적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논의가 멈췄던 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 기본법, 전력망 특별법 등을 거론을 했는데요.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수출의 한 20%를 차지하는 정말 큰 국가 전략 사업인 만큼 인력 육성과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여야가 큰 틀에서만 합의를 이룬 상황이어서 이게 좀 빠른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사실은 대외적인 상황 때문에 수출 자체가 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 틈을 타서 또 반도체 산업 관련 경쟁국들이 그 안에서는 자기들이 또 지원책을 발표하거나 아예 경쟁에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최 부총리도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은 법안들을 연내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네, 내년 경제정책 방향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중 발표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대외 신인도 유지, 통상 불확실성 대응, 산업체질 개선, 민생 안정 등의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민간 합동 회의로 확대 개편을 하고 반도체와 항공, 해운 물류에 이어서 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바로바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이른바 F4 회의라고도 하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시 밸류업, 또 세계 국채지수 편입, 자본, 외환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우리 경제 설명회에도 개최를 하고 국제금융, 국제투자협력 대사도 임명하겠다. 또 외국인들이 불편한 게 없는지 옴부즈만 태스크포스도 가동하겠다. 외국인 투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 이런 몇 가지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 외신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나라 밖에서는 사실 탄핵안이 가결됐다라고 보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좀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헌법적 권한은 있는 사람이지만 정치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그런 인터뷰를 인용해서 실었고요. 또 가장 큰 도전 과제이자 불확실성으로는 이 우리나라의 정치 세력 간의 긴장감 이걸 꼽았습니다. 서로 원하는 정책 방향으로 한 권한 대행을 압박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 대행을 탄핵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일단이라는 전제를 달았죠. 그리고 또 한편에선 거부권 행사에 대한 압박도 동시에 나섰습니다. 다른 언론들은 이제 탄핵 가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이걸 또 주목을 많이 했는데 탄핵안이 얼마나 오래 심의가 되고 결정이 되느냐 기간에 따라서 한덕수 권한 대행이 최대 6개월에서 8개월까지도 국정을 맡을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어요. 그러면서 집회 참가자들이 탄핵 결론이 날 때까지도 계속 거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혼란은 한국이 이 차기 트럼프 정부를 둘러싼 벌써 한 달 뒤거든요. 이런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 과거의 두 대통령들의 탄핵 사례를 보면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 2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지속이 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이걸 이제 과거의 사례를 빌어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 시스템이 정치 상황과 분리돼서 작동한다는 그런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경제 시스템 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요 경제 정책을 여야가 조속히 합의하고 추진하는 모습을 빨리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빨리 어려움을 슬기롭게 또 빠르게 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9984님이 김포에서 택시를 하는데 손님이 너무 없어요. 1년 중에 12월이 손님이 제일 많은 달이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요즘 오히려 차가 정말 없어요. 그렇죠. 차를 타려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자, 이완주 기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한국은행이 추가 경정 예산을 빨리 또 편성해야 된다. 이런 걸 또 강조를 했어요. 예, 한국은행이 침체된 우리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하루빨리 합의해서 최대한 빨리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국회에서는 앞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677조 원에서 약 4조 원을 삭감한 673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정부가 돈을 더 많이 풀어서 경제를 억지로라도 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반대로 이를 더 줄인 건데요. 네. 이 경제의 3대 주체를 가계, 기업, 정부라고 하는데 현재 가계, 기업은 안 좋고 이제 정부 재정마저 예산을 줄이면서 안 좋아지게 되는 상황인 건데요.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달 8일에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당초에 발표했던 것보다 0.5%포인트 낮춘 1.7%로 제시를 했습니다. 2%가 채 안 되는 거고요. 세계 주요 투자은행 8곳의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치도 0.2%포인트 하락한 1.8%에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본예산에 더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함을 시사한 건데요. 과거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배경에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하고 이제 충분한 재정 집행을 했던 이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올해 예산은 당초 예산안보다 실제로는 4조 원이 삭감이 됐고, 근데 확장 재정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권은 지금 탄핵 이후에 어떤 입장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정부 재정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 지역화폐 예산, AI 관련 예산, 전력 확보를 위한 투자 등 추가 경정 예산을 필요해서 조기에 집행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거고요. 이 한덕수 권한대행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국정협의체 제안에 대해서 반발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치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벌써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서 이 국정협의체 대신에 기존에 하던 당정협의체 틀 안에서 이 주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여전히 정치권은 손발을 맞추지 않고 있고요. 자, 어예진 소장에게 다시 넘어갑니다. 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 올려주시고 있거든요. 네. 정말 힘들다.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얼마나 큰지도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 탄핵안 가결을 선포한 직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별도의 이런 말을 덧붙였었죠.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다면서 이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해 달라 이렇게 국민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회자가 됐는데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상공인 연합회 설문 결과 소상공인 10명 중에 9은 계엄 사태로 매출이 줄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반토막으로 줄어든 곳은 40%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는 당장 공직사회부터 힘을 보태자면서 지자체 주관 축제나 행사를 정상 추진하고 각종 송년 모임도 예정대로 추진을 해서 지역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를 하자 이런 주문이 나왔고요. 지방자치단체도 원래는 내년 초에 집행하기로 했던 그런 뭐 민생 경제 살리기 정책들을 좀 더 앞당겨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탄핵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기업들이 많이 송년회를 취소하더라고요. 눈치 보이고 지금 상황에서 튀면 안 된다. 근데 일단은 탄핵 국면을 넘어가고 있고 지금은 송년회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네. 예정대로 잘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이게 또 서민 경제가 어떤 회복 능력이 있느냐 또 소비 여력이 있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은 이전부터 뭐 소득 감소, 뭐 가계 소비 여력이 좀 감소하면서 그런 소비 같은 게 잘 안 되는, 내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계엄 사태와 더불어서 또 환율이 들썩이면서 이런 생기는 물가 상승의 우려 이런 것들이 또 그렇죠.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유통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환율이 한 1,300원대로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이제 환율이 굉장히 불안해짐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이제 다시 짜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환율 상승 여파로 대형마트에서는 품목별로 뭐 평균 3에서 5%의 가격 상승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커머스 업계도 판매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은행 대출과 카드론 등을 연체한 개인이 600만 명을 넘어섰고 연체 잔액은 50조 원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이금융권 가계 대출이 늘고 있고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또 불법 사금융 피해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급기야는 지금 급전을 구하지 못한 금융 취약계층이 이제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통로를 막고 또 자금 조달 숨통을 좀 틔워주려고 도입한 게 그 소액 생계비 대출이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연체율이 지금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완주 기자에게 갑니다. 현금 영수증 그 의무 발행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영세하거나 작은 데들은 의무 발행 대상자가 아니었었는데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가 더 늘어나요? 예, 국세청이 내년도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이제 13개를 추가해서 총 138곳으로 늘린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추가된 업종 대표적인 거 여행 사업이 있고요. 뭐 이 밖에도 의복 액세서리나 모두 장신구 소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외 경기장이나 스키장, 그리고 수영장도 포함이 되고요. 볼링장 등 종합 스포츠 시설,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등입니다. 또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이 돼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뭐 여행사,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 한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를 하면은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이 업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그런 의무를 부여를 한 거고요. 10만 원 이상일 때. 예, 맞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업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네. 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총 14억 건이 발급이 됐고요. 지난해에는 이것보다 1억 건이 늘어난 15억 건이 발행이 됐습니다. 이 발행 금액을 보면 1년간 총 3조 원 이상 늘어난 겁니다. 또 이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부터는 운동할 때 썼던 돈도 일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고요? 예,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이 체력 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이 돼 왔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 범위가 헬스장이랑 수영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겁니다. 네. 이 대상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헬스장 1년 등록비로 100만 원을 썼다면 이 30%, 3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만 그 PT, 퍼스널 트레이닝 같은 강습비는 이 공제 비용에서 제외가 되니까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등록비까지만 소득공제 대상. 예, 네. 맞습니다. 적용 대상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천여 곳입니다. 참여하기 위해서는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요. 내년 6월까지 이 사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사전 신청 놓쳤더라도 상시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수영장이나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에겐 조금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네요.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9시 25분 지나가고 있고요. 6216님이 늘 KBS 라디오가 우리 공장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찐 친구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항상 틀어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공장이네요. 예, 일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안전하게요. 경제상식 퀴즈도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우리 6216님은 정답 맞춰주셨고요. 돈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내는 것. 특히 무엇에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를 했을 때 이렇게 나눠서 결제하는 것이 있죠. 두 글자. 보통 신용카드를 쓸 때 일시불로 하시겠어요?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점원이 물어보기도 하죠. 근데 결국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내면 수수료율이 최소한 2, 3개월만 하더라도 10%대 초중반, 한 6개월 넘어가면 거의 20%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근데 또 홈쇼핑 등에서는 몇 개월까지 무이자입니다. 마치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유혹을 하기도 하죠. 그 카드 회사들이 금리 높아지던 시절에는 그리고 또 카드 수수료율도 좀 낮아지면서 그 무이자 이것 혜택을 많이 줄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연말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동안 중단했던 5, 6개월 무이자 이것 혜택도 되살리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335님 무이자 이거는 괜찮은가요? 물어보셨는데요. 글쎄요. 그 이자는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그것 때문에 과한 소비를 또 해서는 안 되겠죠. 꼭 필요한 것만. 그리고 아까 2884님이 임플란트 4개를 하고 이것 값이 끝나고 나니까 김치냉장고랑 청소기가 또 말썽이네요. 이것이 끝도 없어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김효조님이 강력한 힌트 주셨네요. 급 할부지가 보고 싶어요. 아니 할아버지를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6579 6579 쓰시는 분께서는 이걸 할 때마다 부자 느낌이 잠깐이라고 힌트가 되는 이행시처럼 보내주셨습니다. 그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최근에 한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직원들에게. 근데 1986년생 30대 직원에게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미 통신이나 게임, 유통업계 등에서는 퇴직이나 권고사직 카드를 꺼내든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 퇴사와 해고 관련해서 법적인 쟁점이 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진짜 희망퇴직 받는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제 30대까지. 네네. 이게 혹시 직급이나 연령 같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 희망퇴직은 회사가 직원에 대해 자발적으로 퇴직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으로 사장님과 직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노동 관련 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 회사에서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도 직원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회사에서는 희망퇴직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네.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희망퇴직의 요건, 신청 절차, 퇴직 위로금 수준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근로자 대표와 반드시 합의를 거쳐야 시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네. 그리고 합의를 통한 것이다. 네. 이게 중요한 거네요. 네네. 근데 이제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는 합니다만 회사랑 면담을 해서 당신은 좀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아니면 네네. 퇴직자 목표 수를 또 맞추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어떨까요? 문제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희망퇴직 촉진하기 위해서 뭐 부서장이나 인사 담당자가 직원들 면담하면서 희망퇴직 절차 안내하고 퇴직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면담이나 퇴직 권유 자체는 위법이 아닌데 그 면담 과정에서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 강박을 한다는 등의 이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퇴직 의사 표시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뭐 예를 들어 보면요, 뭐 뚜렷한 사유 없이 대기 발령을 한 후에 사직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 당할 것이라고 말해서 퇴직 의사가 없던 직원으로 하여금 희망 퇴직을 신청하게 한 경우라든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퇴직을 종용해서 사직서를 내게 한 경우, 뭐 사직의 조건으로 별도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이거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합의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뭐 그러니까 희망 퇴직이 또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회사가 희망 퇴직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시 또는 앞으로 다가올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좀 다소 과장하거나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는 정도, 이런 정도에는 강박행위라든가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고, 직원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해서 희망퇴직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사실 예. 그게 나중에 직원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유효한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박의 수위에 대해서도 조금 좀 미묘한 차이는 있겠네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도. 근데 또 반대로 희망퇴직이 있을 때 능력 있는 직원들은 아예 그 위로금 같은 거 받고 네네. 몇 달 여행 다니고 쉬다가 또 더 좋은 일자리 찾아서 가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계획이 없어서 갑자기 이제 난감한 직원 같은 경우에는 네네. 권고사직을 받더라. 이건 이제 희망퇴직 아니고 권고사직. 권고사직을 받더라도 이건 권고니까 내가 거절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직원이 신청하는 거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나가지 않을래라고 권고를 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나가주지 않을래? 네네. 그래서 참. 권고사직도 희망퇴직처럼 일단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사장님하고 직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서 근로관계를 종용하는 합의해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권고사직도 네. 합의해지 네네. 합의하는 것. 일반적으로 사장님이 직원에게 근로관계가 이어나가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경우에 직원에게 회사가 그 회사의 어떤 다양한 사정, 경영상의 사유라든가 어떤 직원의 규칙 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직을 제한하고 네. 직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사직서를 이제 내면은 이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노동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하더라도 직원이 이를 거부하면은 근로계약은 그냥 유지가 됩니다. 권고사직의 최종 성립 여부는 직원에게 그 결정권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원은 거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직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권고사직 권유를 거절했다. 물론 이제 거절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대기 발령을 낸다거나 네. 아니면 책상을 화장실 앞으로 빼버린다거나 맞습니다. 이런 불이익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네, 이런 뭐 상황에 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권고사직이 직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제 권고사직을 이제 권유하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라든가 뭐 거부 시에는 뭐 대기 발령 자에 올라가고 대기 발령 후에 보직 못 받으면 당연히 퇴직된다. 당연 퇴직된다라고 불이익한 처분을 예정하면서 권고사직을 하라고 압박을 하면 사실 이거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그 근거를 좀 보면요. 이게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라든가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등 또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을 사무실이 아닌 그 사장님의 자택으로 호출해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고 네. 자택에서 5시간 동안 있다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갈 수 있도록 하거나 뭐 직원에게 뭐 네가 마음 편하게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같냐, 팀을 해체해 버리겠다, 팀장이라고 자리 차지하고 있어서
자리 차지하고 있진 않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부끄럽지 않냐? 네 수준에 맞춰가지고 일이 되겠냐? 뭐 이런 장기간 인격 모독을 한 사례에서는 사직서가 있지만 사실상 해고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윤예린 변호사님이 이렇게 나쁜 이야기 재연을 할 때는 힘드신 거야. 네. 나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해고로 판단되면 직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복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게 권고사직이냐 해고냐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글자와 두 글자 차이인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나게 또 차이가 큰 거고. 네, 근데 또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는 똑같은 거고. 그냥 회사 입장에서의 차이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이번에 해고 쪽으로 한번 네.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직원을 내보낼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네. 뭐 일단은 해고란 이제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 이런 거랑 상관없이 직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동 관련 법령에서는 해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해고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 네. 근로자의 행태상의 사유를 들어 징계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징계해고가 있고 네.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경영해고가 있고요. 또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정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요구되는 업무를 감당할 때 하는 할 수 없을 때 하는 통상해고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징계해고와 경영해고의 사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징계해고를 좀 살펴보면요. 무단결근을 3일 이상 했다. 뭐 이력서에 거짓 사유를 기재했다. 배임, 횡령, 절도와 같은 범죄 행위를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직원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 경영해고를 좀 살펴보면요. 경영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남녀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실한 노사 협의를 하였어야 합니다. 노조나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 50일 전까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합니다. 징계해고, 경영상의 해고, 통상해고. 근데 이제 징계해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불법적인 거를 저질렀다 이러면 명확하긴 하겠습니다만 네. 업무 능력이 부족해요. 네. 일을 너무 못해. 이것도 그러면은 통상해고?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그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하여 그 정당성을 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판결에서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뭐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근거로 평가가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어야 됐고 네.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단 정기평정에서 3년 연속 아래에서 두 번째 등급을 받아서 해고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해고를 하는 거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단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뭐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이 좀 적법하다라고 하는 판결들도 한두 그래요? 개씩은 나옵니다. 이제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상당 기간 동안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1차 저성과자 프로그램에서는 보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2차 저성과자 프로그램에서는 개선 계획서만을 제출하고 실질적인 개선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보고서를 쓰라고 하면은 뭐 인터넷에서 긁어오는 수준이고 이런 것과 같이 아예 개선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는 해고가 좀 정당하다라는 판결도 최근에는 좀 한두 개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성과가 얼마나 안 좋은지 불성실한지 그 데이터를 또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고 직원들도 월급을 받으니까 또 신의 성실하게 맞습니다. 일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계약제 그리고 뭐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 이야기 한번 여쭤볼게요. 보통 이제 1년, 2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집에 가야 하는 건지 이게 연장이 가능한 방법도 있나요? 사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네.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라는 상황에서는 갱신계약 그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면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갱신 기대권이요. 네.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은요.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직원과 회사가 뭐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에도 여러 차례 계약 갱신을 해왔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을 암묵적으로 시사를 했었다거나 명시적으로 고용보장 약속을 했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기대권이 있는 직원을 갱신 계약을 해주지 않으면은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이거는 법적으로 보호 가능한 상황입니다. 뭐 노동위원회에 이거는 부당해고다라고 하면서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이 기간제 직원들에 대해서 뭔가 좀 명확하게 네. 신호를 줄 필요가 더 있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혹은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후임자 올 때까지 좀만 기다려달라 네. 이렇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또 후임자가 바로 구해지느냐. 한 달, 두 달 그 이상이 걸릴 수도 맞습니다. 있겠고요. 사직서를 수리 안 해주고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한 달 정도면은 퇴직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뭐 한 2달, 석 달 걸렸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은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하. 민법 제660조에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해주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사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사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후임자를 못 구했어도 네. 사표는 이제 한 달 지나면 네. 회사를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 또 월급 등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해둔 회사라면은 네. 사표를 낸 시점에서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표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임금기로 매월 1월 1일부터 말일로 정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요. 12월 16일 오늘 날짜로 사직 통보를 한 경우에는 당기 12월은 일단 지나야 되고 네. 1임금기가 더 지난 그러니까 1월이 지난 2월 1일부터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 달 좀 더 지나면은 어쨌건 사직서의 효력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홧김에 네. 그만두겠다라고 사표를 내던지고 다음 날부터 안 나오거나 네네. 아니면 연락 두절되는 경우도 있겠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당장 이제 알바생 안 나오거나 네네. 직원분 안 나오고 그러면 정말 이제 난감해지는데 네. 그런 것도 실제로 효력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네, 뭐 일단은 뭐 구두 계약도 이제 계약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구두로 의사 표현을 해도 계약이 일단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홧김에 사표 던지신 분들 나중에 나 이거 사표 수리할래, 그러니까 회수할래, 철회할래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어제는 제가 홧김에 냈습니다. 네. 그 사표 좀 취소해 주세요. 네, 이럴 수도 네. 있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사직서를 내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낸 사표는 네. 철회할 수 없다. 한 번 내던진 사직서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사표를 낸 당일에 소속 부장에게 아직 사직서 기한이 안 올라갔고 경영진 결제가 안 났다면 사직서 제출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표를 내고 나니까 그동안 회사로부터 받았던 어떤 복지 혜택 같은 것이 없어지는 게 굉장히 아쉬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회사는 직원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직원은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다. 그럼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이 계약할래라고 했는데 저쪽에 계약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철회하면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거는 합의해지가 되지 않으면은 뭐 사용자의 계약 동의 없이, 그러니까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이 철회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것이에요. 근데 이건 사직서이잖아요. 네네네. 사직원 같은 경우는 좀 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직원은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직원은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고 이거를 회사가 수리하는 합의를 통해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네, 좀 이게 다른 게 어떤 사직서는 내가 나가겠습니다. 네. 사직원은 나 나갈 테니 합의 봅시다. 네. 그러니까 그 사직원을 수리했다는 걸 근로자에게 전달하기 이전에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명예퇴직, 뭐 희망퇴직 이런 사직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회사가 요건을 심사한 후에 승인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킵니다. 그 사이에는 내가 이제 이 내용을 철회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철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 이게 회사와 함께 일을 한다라는 것도 계약 관계다 보니까 참 이게 따져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윤예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탄핵 가결 직후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해 사실상 주도부가 무너진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오늘 첫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제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공수처, 국방부의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출석 요구서를 오늘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공수처, 국방부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오늘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투자 상품인 줄 알았는데 보험이었고 보험인 줄 알았는데 투자 상품에 가까웠고 이게 참 헷갈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용어가 한 끗 차이로 다른 것들도 있고요. 실수하시지 않도록 돈워리 투자 백서 시간 잘 한번 들어보실까요?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 상품하고 보험 상품 이게 당연히 다른 건데 네. 항상 늘 헷갈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나오는 대부분 상품들이 막 이제 서로 크로스가 돼서 콜라보를 하기도 하고 예. 약간 무슨 하이브리드 이런 것도 섞여 있고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투자와 보험은 투자는 수익을 내는 것이고 보험은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영역인데 사람들이 이제 보험을 가입하면서도 실제로 좀 약간 좀 수익을 냈으면 좋겠고 또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원금은 보장받고 싶고 네 이런 영역들이 막 거시다 보니까 실제로 상품들이 굉장히 이제 영역을 넘어서 이렇게 하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험 상품 중에서도 변액보험이라고 해서 납입하신 보험료의 일부를 투자하는 그런 보험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변액보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의 보험들 중에서 환급성, 저축성을 좀 개선해서 저축 효과를 올리는 상품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판매도 마찬가지. 사실 보험은 보험 회사에서 만들어서 보험 회사에서 판매하는 것이 정상인데 네. 은행에서는 또 다 판매하잖아요. 그렇죠. 은행이 방카슈랑스라고 해가지고 은행에서는 보험도 판매하고 네. 또 은행에서도 펀드도 판매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은행이 펀드를 만들거나 보험을 만드는 건 아닌데 판매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을 은행에서 만드는 걸로 착각하는 분도 계시고 경계가 애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걸 우리가 좀 별도로 좀 구분하셔서 잘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복잡한 걸 왜 만드나 싶은데 또 그런 걸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소비자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네. 특히 어떤 경우에 투자랑 보험을 혼동하게 될까요? 올 초에 그 보험 중에서 보험을 가입했을 때 나중에 한 10년 차 지나면 한 130%까지 환급되는 그런 보험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상품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환급률이 130%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1,000만 원 냈으면 130% 수익률이면 1,000만 원 플러스 1,300만 원. 아하. 그래가지고 2,300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100%라는 건 그냥 원금.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수익에 대해서 투자와 보험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투자는 수익률이 얼마냐.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이 더 수익이 붙었다. 그럼 10% 수익이 났다. 그렇죠. 라고 해서 수익률이라는 용어를 쓰죠. 근데 보험은 수익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환급률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환급률. 그래서 수익률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원금을 빼고 추가적인 수익만 가지고 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10% 수익 났다. 네. 그러면 원금과 더불어서 수익이 10% 난 것이죠. 근데 보험은 10% 환급률이다. 네. 그러면 90% 날린 거죠. 네. 개념 자체가 다른 거네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보험은 환급률이라는 개념 자체를 쓰는 게 원금 대비해서 얼마가 더 받냐라고 해서
환급률 100%라고 하게 되면 원금만 찾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마치 수익률 100%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혼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맡기는 개념에 가깝고 투자는 말 그대로 자본을 던지는 개념에 그렇죠. 가까우니까 네, 원금 네. 소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와 네. 이 환급이 되는 보험금하고는 좀 보험료하고는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30%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네.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까? 100% 환급받는 보험? 사실 보장성 보험은 이제 낸 돈 가지고 보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내가 암에 걸리거나 병에 걸리면 그 보험금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병이 안 걸리면 돌려받지 못하는 소멸성 보험, 그러니까 원금을 찾지 못하는 소멸성이 기본입니다. 보장성은 소멸하는 게 기본. 그렇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이 대부분 이제 보험회사 영역인데 보험 회사들이 상품을 저축성 이제 효과를 늘리기 시작하면서 만기에 찾을 수 있는 환급률을 늘리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만기 환급률이 올라가면서 원금 가까이 100% 환급 가까이 되는 보험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다가 저축에 대한 니즈가 더 강해지니까 최근에는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는 사실 무늬만 보장성이고 사실상은 저축인 이런 보험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단기납 종신이라든가 뭐 경영인 정기보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런 상품들의 장점은 중간에 해지하면 일정한 원금 이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축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걸 받으려면 보험을 중간에 해지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보장 효과는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상품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좀 약간 영역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이런 상품들이 나오곤 있죠. 잘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보장성, 이 보장 역할은 별로 못하면서 투자에 가까운 특히 중도 해지를 부추기는 그런 상품들이 나와버려서 그렇죠. 몇 차례 또 이영주 대표님이 지적을 해주셨었죠. 또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게 연금 펀드하고 연금 보험이에요. 네네. 이거 많이들 헷갈려하시죠. 그렇죠. 이제 증권사에서 세액공제 상품으로 지금 연말 됐으니까요. 또 연말정산 받으려고 연금저축펀드나 IRP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네. 이 연금펀드는 내 돈을 넣어서 거기서 투자해서 ETF나 펀드를 통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내서 그걸 가지고 연금을 받는 걸 얘기하고 네. 연금 보험 상품은 물론 연금 보험도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은 투자 수익을 해야 되겠지만 네. 나중에 이거를 이제 평생 연금으로 받는 보험 보장 상품이거든요. 이게 다른 게 큰 차이가 뭐냐면요. 연금 개시 전까지는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돈을 불리는 거니까요. 네. 뭐 연금 펀드도 열심히 투자해서 직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돈을 불리기도 하고 변액연금이라든가 일반 연금 보험도 기간 동안 뭐 그냥 금리 연동이라든가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연금 재원을 늘리는 건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연금 개시가 되면 달라져요. 연금 개시 후에도 일반 IRP는 연금 펀드들은 계속 연금을 뺐으면서 남은 금액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통장에 1억이 쌓여있다. 내가 1,000만 원 뺐었다. 나머지 네. 9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서 더 연금을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투자를 잘못하게 되면 연금 재원이 감소되는 그런 리스크도 있겠죠. 반면에 이제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종신연금으로 바뀝니다.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반 연금 펀드는 연금 개시 이후에 내가 직접적으로 수익률을 관리해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종신연금은 수익률 관리는 필요 없어요. 종신연금은 내가 수익률 신경 안 써도 돼요. 평생 지급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딱 심플하게 얘기해 드리면 연금 펀드는 평생 수익률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연금 보험은 종신연금은 개시 이후에는 수익률이 아니라 수명을 관리해야 됩니다. 오래 살수록 많이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연금의 수익률 더 많이 받는 방법은 수익률 관리가 아니라 오래 사는 것. 헬스장 가서 운동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연금을 많이 받는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게 연금 펀드와 종신연금 보험의 네. 차이인 거고요. 이거는 연금 보험 중에서 앞에 종신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사 상품들은 종신연금이 가능하고요. 증권사나 은행에서 판매되는 연금들은 종신연금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연금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거고요. 그렇죠. 수익을 잘 내면 더 많이 받겠지만 손실이 나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죠. 수수료도 많이 다릅니까? 투자 상품이냐 보험 상품이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둘 다 수수료는 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펀드는 수수료가 적고 보험은 수수료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사실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후취 구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평생 뛰는 구조고 네. 보험은 아무래도 선취 구조를 하죠. 사업비로. 사업비로. 그래서 이제 보험은 사업비라고 하고 네. 펀드에서는 보수나 수수료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펀드 이제 뛰는 방식이 좀 다르다.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뛰느냐 아니면 한 번에
초기에 많이 뛰고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냐 이런 차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사업비 금액적인 차이는 어떻습니까? 전체 수수료 차이는? 일단은 보험이 사업비가 좀 높긴 합니다. 예. 그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후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연 1%씩 후치 수수료 매년 1%를 떼는 것과 선취 10%. 그러면 당연히 선취가 초반은 높겠지만 네. 연 1%씩 10년을 떼면 10%가 또 되거든요. 어허. 그래서 장기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실 후취가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많이 해지하잖아요. 그러면 선취 사업비를 떼고 해지하고 나면 찾는 금액이 훨씬 줄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선취가 훨씬 불리하죠. 그리고 보험은 이 사업비에 수수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 보장에 대한 위험 보험료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추가되다 보니까 실제로 초기에 비용들이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10% 선취하는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물론 이제 부담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장기간 가입 시에는 유리해지는 거고 네. 근데 또 선취 10%가 있다라는 건 네. 초반에 복리 효과는 좀 제한되는 요인일 수 맞습니다. 있는 네,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당연하게 또 투자를 한다면 보험보다는 펀드가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단기 투자할 때는 펀드가 훨씬 유리하고요. 보험은 뭐 장기 투자에게 조금 유리하기도 하겠지만 사실 보험은 보장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보장 안에 내용. 보장을 좀 확인하셔야 되고 다만 펀드 변경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보험이 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은 그냥 기준가로 바로 관리해버리기 때문에 펀드 변경이 수월한 데에 반해서 펀드는 펀드를 변경하려면 해지했다가 재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투자가 필요한 시기, 보험이 필요한 시기는 또 어떻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투자는 뭐 제일 쌀 때 가입하시는 거 쌀 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저렴할 때. 많이 지금 떨어져 있을 때. 저평가됐을 때. 네. 하지만 보험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일찍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살이라도 더 많아지게 되면 보험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보험료가 비싸지거든요. 아하. 보험과 투자 헷갈리는 부분 딱딱 짚어봤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증시가 좀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2,505, 0.45%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0.74% 오른 698.9로 해서 거의 7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네요. 2부에서는요. 개미스쿨 시간에 곽상준 부장과 함께 탄핵 이후에 이런 좀 증시 반등세가 이어질지 또 해외로 나갔던 투자 자금이 국내로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